S&P 500이냐 나스닥 100이냐, 사실 둘 중 하나만 고르든 둘 다 사든 그냥 무작정 모아도 됩니다.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냥 사면 되는데 또 막 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그냥 사도 되긴 해요. 저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이걸 잘못 투자하면 진짜 손해는 수익률이 아니에요. 폭락장에서 못 버티고 손절한 다음에 아 역시 난 주식에 안 맞아 하면서 시장을 떠나는 거, 그게 진짜 손실이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S&P 500을 중심으로 가야 하는 사람인지 나스닥 100을 더 담아도 되는 사람인지 나만의 투자 기준이 딱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 QLD나 TQQQ 같은 레버리지 투자가 유행하잖아요. 저한테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초보자는 제발 하지 마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둘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봅시다. 말로만 하면 와닿지가 않으니까 딱 두 해만 보겠습니다. 2022년에 금리가 확 오르면서 그해 S&P 500은 약 18%가 빠졌어요. 그런데 나스닥 100은 약 33%가 빠졌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S&P 500은 8천만 원대, 나스닥 100은 내 소중한 돈 3천만 원 넘게 날아간 6천만 원대까지 줄어든 거예요. 그것도 하루아침이 아니라 1년 내내 천천히 갉아먹히면서요. 그러다 바로 다음 해인 2023년 반대로 나스닥 100이 약 54% 올랐어요. 같은 해 S&P 500은 약 26%였고요. 2배 넘게 더 번 거죠. 보시다시피 나스닥 100은 돈을 더 벌 기회를 주는 대신에 그 전에 더 크게 흔들어요. 올라갈 때 화끈한 만큼 떨어질 때 명치를 제대로 칩니다. 근데 왜 나스닥만 이렇게 더 출렁이었을까요? 이 둘의 정체를 까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답은 둘이 담고 있는 종목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건 투자 몇 년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서 아시는 분들은 잠깐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테니까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S&P 500은요, 미국에서 제일 큰 기업 500개를 담은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도 있고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JP모건 같은 회사도 같이 들어있어요. 기술주도 있고 금융도 있고 소비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경제 전체를 한 상자에 담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반면에 나스닥 100은 조금 달라요. 여기는 금융회사가 아예 빠집니다. 대신 기술주랑 성장주 비중이 훨씬 높아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상위 몇 개 종목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달라요. S&P 500이 방패라면 나스닥 100은 창입니다. 오를 때 더 세게 오르고요. 빠질 때 더 세게 빠집니다. 아까 본 2022년, 2023년 그 출렁임이 딱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미처 모르셨을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더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최근 10년만 봐도 나스닥은 연평균 20%를 넘겼고 S&P 500은 15% 안팎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격차가 언제 벌어졌는지를 뜯어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과거를 쭉 보면 나스닥이 S&P 500을 크게 앞선 구간은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큰 폭락이 오고 난 직후 반등하는 구간입니다. 2009년, 2023년 시장이 바닥 찍고 튀어오를 때 나스닥은 S&P 500보다 훨씬 세게 반등했어요. 수익률 격차의 대부분이 바로 이 구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 외 평범한 시기엔 어땠을까요? 의외로 둘이 수익률이 비슷합니다. 어떤 해는 오히려 S&P 500이 살짝 더 좋기도 했어요. 실제로 2024년 이후 일부 구간에서는 둘의 수익률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나스닥은 폭락 뒤 반등 구간에서 몰아서 벌고 나머지 기간은 S&P 500이랑 비슷하면서 변동성이 더 큽니다. 위험이 더 큰데 수익은 비슷한 구간이 꽤 길다는 거예요. 그럼 폭락 기다렸다가 나스닥 사면 되겠네 싶죠? 문제는 그 폭락이 언제 오고 반등이 언제 시작될지는 아무도 맞추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노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버틸 수 있는 비율로 들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비율을 고정 댓글에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돈 잃는 실수 3가지. 이거 모르면 좋은 ETF 사고도 손실 납니다. 실수 첫 번째는 평균 수익률만 보고 미래도 그럴 거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지난 10년 평균이 더 높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겠지. 이게 제일 흔한 함정이에요. 과거 평균은 과거일 뿐입니다. 내가 들어간 시점이 하필 평범한 구간이거나 고점 직전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평균이라는 단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실수 두 번째는 변동성을 못 견디고 바닥에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들 무너지는 지점이거든요. 계좌가 마이너스 10%일 땐 다들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20%부터는 마음이 흔들리고요. 마이너스 30% 되면 유튜브에서 폭락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다 마이너스 40% 근처 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난 주식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거기서 딱 팝니다. 바닥에서요. 그러면 그동안의 장기 투자가 그 순간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나스닥은 과거에 80% 넘게 빠지고 원금 회복까지 10년 넘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 이 변동성을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수익률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이에요. 실수 세 번째는 기초도 모르고 세배 레버리지부터 사는 겁니다. S&P 500이랑 나스닥 100도 제대로 이해 못한 상태에서 세배 레버리지 ETF부터 사는 분들이 많아요. 상승장에선 진짜 쉽게 돈 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함정이 하나 있어요. 간단한 산수로 보여드릴게요. 100만원에서 하루 10% 빠지면 90만원이죠. 다음날 다시 10% 오르면 99만원이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만원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3배로 하면 첫날 30% 빠져서 70만원, 다음날 30% 올라서 91만원. 지수는 제자리인데 내 돈은 9%가 녹았어요. 이걸 변동성 끌림이라고 합니다. 즉 주가가 오르내리기만 해도 계좌가 스스로 녹아내린다는 뜻이에요. 횡보장만 와도 세배 레버리지 계좌는 여름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립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타이밍 게임에 가까워요. 그래서 초보자는 제발 손대지 마세요. 물론 이미 시장을 충분히 겪어보고 이 변동성 끌림까지 다 이해한 중수, 고수분들은 본인 판단대로 하시면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은 애초에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잘 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좀 말리고 싶은 분들은 기초도 모르는데 세배면 세배 버는 거 아니냐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야 하냐? 제가 좀 답을 드려봐야죠. 핵심은 뭐가 더 좋냐가 아니라요. 나한테 맞는 방법은 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고 정하셔야 하는데요. 어쨌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저는 S&P 500만 적립식으로 모으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게 S&P 500 안에 나스닥 100 종목이 사실상 다 들어있거든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S&P 500이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김밥 천국 가시면 라면이랑 쫄면 혹시 같이 시켜 드시나요? S&P 500이 라면이라면 나스닥 100은 쫄면이죠. 둘이 결국 다 면이잖아요. 이거 두 개 같이 시키는 분이시면 면을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S&P 500 하나만 꾸준히 모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누가 나스닥 100을 더 담아도 되겠냐? 딱 두 가지 조건이에요. 투자 기간이 20년 넘게 남아있고 폭락이 와도 매달 월급으로 계속 살 수 있는 분들, 20대, 30대가 대표적이죠. 젊을수록 시간이라는 무기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나스닥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어요. 혹은 아예 나스닥 100 하나만 가는 방법도 있고요. 나스닥에 담긴 기업들이 지금 미국 성장을 이끄는 핵심인 건 맞으니까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 변동성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스닥은 좋을 때 화끈한 만큼 빠질 때 명치를 제대로 칩니다. 다만 여기서도 핵심은 똑같아요. 한 번에 몰빵하지 않는 것. 아까 첫 번째 실수, 과거 평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래를 못 맞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시점에 다 걸지 않고 매달 나눠서 사는 겁니다. 그게 적립식 투자죠. 특히 지금처럼 지수가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는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위험성이 꽤 큽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가고 싶은데 그 변동성은 또 무섭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나스닥 비중의 절반쯤을 배당 성장 ETF로 섞어두면 버티기가 한결 쉬워져요. 하락장에서도 통장에 배당이 또박또박 들어오거든요. 멘탈 관리가 곧 수익률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정답 비율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남의 비율을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내가 폭락장에서도 안 팔 수 있는 비율을 스스로 찾는 거예요. S&P 500은 방패, 나스닥 100은 창입니다. 방패만 들면 안정적이지만 성장이 아쉬울 수 있고, 창만 들고 있으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내가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나스닥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 폭락 뒤에 반등 구간에서 몰아서 벌고 나머지 구간은 변동성이 더 크다는 것. 그래서 답은 하나예요.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는 비율을 스스로 정하고 매달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계좌 열어서 S&P 500,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 비중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스닥이랑 레버리지 합친 게 만약에 50%를 넘는다면 스스로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나는 내 계좌가 마이너스 40% 찍혀도 안 팔고 버틸 사람인가? 여기에 아니라는 답이 나오면 지금이 바로 비중을 조정할 때입니다. 본인 비율을 잡기 막막하면 고정 댓글에 정리해둔 성향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국 투자에서 수익률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버틸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복리는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만 작동하거든요. 10억까지 가는 사람은 대박 종목을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요.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끝까지 지켜서 가는 겁니다. 주식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건 과거 데이터 분석과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자기 기준을 세우게 도와드리는 것까지가 제 역할이고요. 최종 선택과 그 결과는 온전히 여러분들 몫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